정말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온 것도 아닌데 정말 세상 모든 시련은 다 저에게로 쏠리는 것처럼 시댁에서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야만 했어요. 글쎄, 저희 시댁이 판검사, 변호사, 아니, 의사 집안이라도 됐으면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네네 하면서 지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저에게 풀었을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학벌에 집착을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 또한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안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자 일찌감치 공장에 취직을 했던 공순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순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라는 다른 시대였다면서 집안을 위해 돈을 벌었을 뿐인데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었대요. 어딜 가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았고,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여자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말이야,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일만 한 기계였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일이나 빨리빨리 하라고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몰라.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이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쉴 수나 있어. 동생들 챙겨야지, 부모님 챙겨야지. 아휴, 밥 먹는 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 고봉밥 퍼다가 먹고 싶어도 여자가 무슨 밥을 그리 축내냐고. 항상 반 공기만 줘서 내가 살이 찔 틈이 없었지 뭐냐. 시어머니는 공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 근처에서 일을 하던 시아버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또 대학까지 졸업을 한 인재였어요. 번듯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돈도 꽤 잘 버는, 집안에서도 시아버지를 공부시키려고 빚까지 내서 이끌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한눈에 반해 졸졸 쫓아다니다가 집안에 반대가 생기자 시름시름 상사병을 앓았다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네 집안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와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며느리가 중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구박을 한 거죠. 구박에서 끝이 났으면 몰라도 시집살이를요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정말 고된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경멸 어린 눈을 보내시는데, 사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못한 고졸이거든요. 나도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에 우리 아들만큼은 척척 박사로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거든. 나를 닮아서 100점을 못 맞는 거다. 피가 나쁘다 하면서 말이야. 그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시켰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다는 게 나는 너무나도 속이 상해 죽겠다. 에휴,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본인이 그걸로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당했으면 적어도 며느리에게는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이 당했던 시집살이를 그대로 저에게 내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사사건건 학벌을 들먹이면서 제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집안일도 못하고 내조도 못하고 집안을 말아먹고도 남을 기집애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 남편이 물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긴 했죠. 서울에 내노라 하는 대학 4년제를 장학금 받으며 졸업해서 대기업에 떡하니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항상 저에게 모자란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대학을 못 간 건 아니었어요. 나름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중간 이상의 성적은 받았었고, 수능도 꽤 잘 치러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입학할 수 있었지만 제가 공부에 별로 뜻이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 당시에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성적을 맞춰서 학교에 들어가자니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나 들어가서 개처럼 일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바로 취업을 해서 연차를 쌓는 게 제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이 없었고, 저도 결국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잔소리를 듣는 게 속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장남은 우리 남편이 가끔 실수를 하거나 제가 시어머니 눈밖에 나는 짓을 할 때에만 그런 잔소리를 하셨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판이 바뀌었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서방님은 소극적이기도 하고 책만 오래 보는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딱히 친해질 만한 계기도 없었고 해서 가족이니까 가끔 안부 인사나 나누고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밥이나 먹고 딱 그 정도 관계였어요. 시어머니도 굳이 서방님 앞에서 저에게 학벌을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거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티를 별로 안 내셨었거든요. 그런데 서방님이 몇 년이나 연애를 한 여자가 있다고 집안에 소개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딱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판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가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여대를 졸업해서 고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우리 아들을 만나 연애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네, 어머님. 제가 고시 공부를 하러 고시촌에 들어가 있을 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그 일을 만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했지 뭐예요? 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저는 몇 년 더 고시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학습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도 아주 똑소리 나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구나. 여대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아주 이 지성이 느껴지는데. 아이, 참 똑똑해 보여. 그래, 그럼 대학은 무슨 과를 졸업했어? 거기 여대가 웬만한 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우리 때도 말이야, 그 여대 나왔다고 하면 다들 우러러봤다니까. 그저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인데 성적이 좋게 나와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공부가 슬슬 풀리니까 고시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몇 번이나 낙방을 했지 뭐예요. 아유, 그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 아이, 물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무나라는 뜻은 아니고, 아이, 그저 본인 그릇에 맞는 일이 다 있을 뿐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어찌됐든 지금도 학습지 회사를 다니면서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요즘은 중학생들도 학습지들을 많이 해서 꽤 벌이도 좋고 아이들 가르치는 맛이 쏠쏠하거든요. 아유,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가방 끈 긴 사람들이랑 대화가 아주 잘 통해. 우리 첫째 며느리는 완전 불통이라서 나랑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여간 아쉬워. 아무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너무 편안하게 맞이해 주셔서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 참 잘하면서 살게요. 둘이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서방님은 꿔다 놓은 보리자를 취급을 하며 시어머니와 동서가 아주 이 손을 붙잡고 서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내 며느리, 내 시엄마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참으로 꼴값이 아닐 수 없었지만 제가 거기서 초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이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동서는 설명을 한 것처럼 내노라 하는 여대를 졸업해서 고시촌에서 서방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동서는 고시에서 계속 떨어졌고 서방님은 공무원이 되었어요. 공무원이 되고 서방님은 동서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국 동서가 3년 만에 고시 공부를 포기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바로 학습지 회사에 취직을 했고 공무원이 된 서방님과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결혼 준비하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남편이 아직 저랑 결혼을 하기 전이어서 꽤 고집불통이던 서방님은 1년, 2년 계속 결혼을 미루고 돈만 모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결혼을 하자 동서와 서방님도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어요. 둘이 연애를 한 시간이 거의 8년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놀랍기도 했고요. 서방님이 연애를 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똑똑한 여자가 들어오는구나. 내가 정말 이다지도 감격스러울 수가 없다. 분명 둘째네 아이는 엄청나게 똑똑할 거야.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쉽기나 하니 엄청나게 어렵지. 우리 아들이 그걸 해냈다 이거 아니냐. 공부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런데 둘째 며느리도 대학을 졸업한 인재라니.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동서의 학벌을 칭찬하는데 귀에 피딱지가 않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저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예상이 다 되었다니까요. 저랑도 어찌나 비교를 해대던지 제 귀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는데 제가 그런 걸로 기가 죽을 것 같았으면 남편이랑 진즉에 이혼을 했겠죠. 하지만 성질이 박박 날 때도 있었죠. 아무리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해도 저도 사람이니까 상처를 받는 날도 많았고요. 아니 내가 오늘은 불고기를 할 거라고 너한테 오기 전에 불고기 거리 사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구워 먹는 고기를 사오면 어떡하니? 마트에 들렸더니 불고기 거리용으로 나온 고기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남편도 구워 먹는 게 더 편하다고 좋다고 해서 일부러 사온 거예요. 양념까지 다 만들어 놓고 채소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불고기용 고기가 없으면 어떡해. 다른 마트에 들러서 사오기라도 했어야지. 너는 내 말이 우습니? 왜 네 마음대로 메뉴를 바꾸고 난리야? 그리고 대학도 못 나온 기집애가 고기를 볼 줄 알면 얼마나 볼 줄 안다고? 어머님, 대학을 나와야지만 고기를 고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고기였어요. 색도 거무죽죽한 게 별로였다고요. 변명은 그냥 다른 마트 가기 귀찮아서 대충 사온 거 아니고 너는 말이다. 애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야 되겠니? 불고기용 고기를 사오라고 했잖아. 얘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한 번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이고, 이 양념들은 어떻게 하나? 숙성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일 마트 가서 불고기용 고기 사서 해 드세요. 어차피 양념이 썩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고기 질이 나쁜 걸 사왔으면 그거대로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 거잖아요. 오늘은 그냥 고기 구워 먹어요. 둘째 며느리가 불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부지런히 준비를 한 건데. 아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맏며느리 복이 없어서 그런 건가? 대학을 못 나온 애를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이런 변수가 다 생기고 난리네. 아니, 고기 질이 별로라서 일부러 질 좋은 고기를 사왔더니만 대학까지 운운해 가면서 저를 까내릴 일인가요, 이게? 어이가 없었죠. 더 웃긴 건 뒤이어온 동서에게 불고기용 고기를 사오라고 시켰더니 샤브샤브용 고기를 사온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고기를 보고 입을 떡 벌리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썰어진 고기 사오면 되는 거죠? 불고기용 고기랑 비슷하게 생겨서 사온 거긴 한데 이게 아닌가요? 대충 그냥 먹어요, 어머님. 저는 고기라면 다 좋으니까 이걸로 불고기 만들어주세요. 동서는 저보다 살림을 더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예 집안 살림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동서네 집은 돼지 사육장처럼 어질러져 있었고 화장실에도 곰팡이 때가 가득했지만 락스칠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답답해하는 게 눈에 떡하니 보였지만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시어머니는 모든 걸 참아줄 수 있었나 보더라고요. 본인이 손수 욕실 청소를 해주고 냉장고 정리도 해주고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짓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늘 기가 막혔죠. 우리 동서도 대단한 사람인 게 보통은 시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죄송해서라도 2번은 못 부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동서는 보통 인간이 아니었죠. 어머님만 왔다 가시면 집안이 엄청나게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역시 평생 살림만 하셔서 그런 건지 내공이 장난 아니셔요. 우리 남편이 집에서 빛이 난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와서 집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바깥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데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그렇지. 학습지 회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했다고 하더니 이번에 지역 부장인가 무슨 자리까지 올랐다고 했지? 일이 엄청 바빠지겠네.
내가 우리 며느리 바깥일 하는데 바쁜데 집 청소야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우리 며느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몰아서 주나 보다. 일복이 있는 며느리를 얻어서 내 노후 걱정도 딱히 안 해도 되겠어. 제가 벌써 학습지 회사에서 일을 한 지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물론 지역 부장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도 저를 알아본 거죠. 동서가 으스대면서 말을 하는데 전 속으로 콧방귀가 끼어지더라고요. 친구도요, 비슷한 학습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만두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워낙 물갈이가 자주 되는 곳이라서 오래 일을 하기만 하면 높은 자리까지 금방 쑥쑥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업하는 셈치고 학습지 선생님 일을 하라고 권유를 했었던 적도 있어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저 동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내노라 하는 여대를 졸업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건 줄 알더라고요. 물론 동서도 노력을 하긴 했겠죠. 동서의 노력까지 폄하를 할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대기업 같은 다른 회사에 비하면 승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지역 부장이라고 한들 밑에 있는 직급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꾸만 학벌을 들먹이면서 말을 하길래 저도 들으라는 식으로 동서에게 슬쩍 이야기를 했죠. 동서가 오래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승진도 쑥쑥 되는 거 아니야? 거기는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일하면 자리 하나 차지하기 쉽다던데. 어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올라온 자리죠.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면 뭐 알아서 척척 승진이 되겠나요? 형님, 혹시 저 싫어하세요? 아유, 내가 동서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저 대단한 자리에 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승진하는 게 다른 회사보다 쉽지 않냐고 물어본 거지. 예. 너는 좋은 날 왜 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높으신 분들이 며느리를 알아보고 알아서 대우를 해주는 거지. 너는 대학도 못 나온 애가 무슨 질투심이 그렇게 많아서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비꼬기나 하고 앉아 있어. 어머님, 저는 그냥 너무 어머님이 축혀 세워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고 말을 한 건데 여기서 왜 대학까지 들먹이면서 말을 하셔요? 못난 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안이 꼽드나? 응,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잘 나가는 게 그렇게나 질투가 나서 그래? 마음을 곱게 써라 마음을. 너는 대학도 못 나와서 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꼭 내가 신경질을 내면서 말을 해야 알아듣더라. 아유, 어머님이 참으셔요. 형님이라고 대학을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왔겠어요? 그만큼 재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아니, 동서, 말이 심하다. 여기서 뭐 나만 대학 안 나온 줄 알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도 대학 못 나왔으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비교를 하세요? 어머, 형님, 어머님 시대랑 형님 시대랑은 다르잖아요. 어머님 시대에는 대학을 나오는 여자가 오히려 주제 넘는다는 소리를 듣던 시대였고요. 저희는 대학이 필수인 시대 아니었나요? 형님이 확실히 생각하는 게 일차원적이긴 하네요. 어머님이 왜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동서가 저를 측은지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점점 말리는 기분이 들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아주 예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집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건 저 하나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면서 누가 보면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냈죠. 시어머니나 동서만 아니라면 남편과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기업에서도 실적을 충분하게 낸 우리 남편, 연봉도 꽤 많았기에 살림살이는 오히려 좋았어요. 승진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동서와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1년에 20번 미만으로 만났으니까 그 정도는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시어머니가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핀잔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도 많이 늙었으니까요. 동서는 정말 한우물만 진득하게 판 덕분인지
학습지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역 부장을 넘어서서 학습지 본사 간부급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 자식들 또한 학습지로 공부시키면서 키웠다고 저에게도 학습지 강매를 얼마나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우리 애들은 이제 학습지로 공부할 나이가 아니지. 친구들도 죄다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그건 뭐 10분, 15분 학습지 푼다고 성적이 나오겠어? 공부머리 있는 애들은 그만큼만 지도해줘도 전교 1등하고 그래요. 저희 애들도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학습지만 하는데 영어 술술하고 수학 문제 술술 풀잖아요. 우리 애들은 학습지로 공부하는 것보단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게 훨씬 잘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 학습지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냥 제2 외국어라든지 한자 같은 것만 학습지로 해도 충분한 것 같아. 국영수는 그냥 학원 보내는 게 좋겠어. 너는 대학도 안 나온 애가 왜 대학 나온 사람 말을 안 듣고 그러니? 둘째가 다 어련히 알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말이야. 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내노라 하는 대학 나온 사람 말 듣고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공부를 시키는 것도 유행이 있는 법이에요. 아, 친구들 다 학원 다니는데 집에서 그거 학습지 한다고 하면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학습지가 어디서 어때서 그러냐. 학원 가서 친구들이랑 노닥거리다 오든지 어쩐지 어떻게 안다고. 가족들끼리 서로 실적도 돕고 하는 거지. 저는 딱히 대꾸하지 않았죠. 워낙 시어머니가 동서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서는 돈을 꽤 많이 버는 건지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서방님 벌이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를 하곤 했어요. 동서랑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명품에 별 관심이 없긴 하지만 로고만 봐도 명품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집에 와서 궁금해서 가격을 찾아보면 정말로 몇백만 원은 우습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무슨 가방을 맨날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명품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친구들이 가방 하나 없다고 뭐라고 해? 하나 사줄까? 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걸 사주겠다고 그래. 동서가 이번에 들고 왔길래 궁금해서 찾아본 거야. 동서가 돈을 많이 벌긴 하나 봐. 서방님 월급으로 이게 충당이 되겠어? 공무원 월급으로는 덕도 없는 가격이긴 하네. 아, 이런 걸 들고 다닌다고? 혹시 뭐 가짜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가짜인가 생각했는데, 아이, 글쎄, 이번에 최고급 호텔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었더라. 돈 씀씀이 생각하면 가짜 들고 다닐 것 같진 않더라고. 재수 씨가 능력이 좋은 건가? 하긴 뭐 대학도 잘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뭘. 아, 내가 이번에 성과급 받으면 가방 하나 사줄게. 됐어. 가방은 무슨 가방이야.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장난 아닌데 이런 데에 사치 부릴 생각은 없어. 엄마가 맨날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대학 안 나온 걸로 무시하고 그러잖아. 내가 사줬다고 하지 말고 처가에서 사줬다고 하면 되지. 그런 거짓말이 통하겠어? 아, 괜찮으니까 가방 살 돈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애들 학원이나 더 보내자. 애들 잘 돼야 더 이상 나도 무시를 안 당하지. 우리 애들 성적이라도 떨어져 봐. 내 머리 닮아서 그런 거다. 장손인데 망했다. 아,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어.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 그런 걸로 엄청나게 스트레스 줘서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스트레스 안 주고 싶었는데 대학 좀 안 나오면 어때? 요즘은 대학 가서 시간 버리느니 차라리 일찌감치 돈 모아서 사업한다고 하던데. 어머님한테 그게 통할 것 같으면 아유, 나도 그렇게 했지. 어머님한테 백날 말해봐야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하네. 당신 마음 잘 알고 있는데 아이, 그런 걸로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자고. 당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애들한테까지 지어줄 필요는 없잖아. 남편은 제 등을 토닥거리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남편이 대기업에서도 나름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과급이 꽤 두둑하게 나왔거든요. 저희 부부가 애들을 키우면서 살기엔 전혀 모자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동선애랑 비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곳을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초라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동서가 사치를 부리는 것에 비하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 발의 피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은 역시 노는 물이 다르다면서 동서 칭찬하기 바빴고, 동서는 저를 깔보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기 바빴어요. 저는 그 사이에 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야만 했지만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남편 보고 참으면서 살았죠. 만약 남편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 편에 섰더라면 애들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이혼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시어머니가 칠순인 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잘했던 동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선물을 해도 동서와 비교가 될 것 같았고, 잔치를 전부 책임지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전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동서가 다 뒤집어 엎자고 하면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동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몇 배로 더 고민을 해야만 했어요. 이번에 내 칠순잔치 말이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는 커다란 생일 파티나 다름없으니까 조금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지. 내 친구들 보니까 죄다 커다란 홀 같은 거 빌려서 트로트 가수들도 부르고 선물도 뿌리고 그렇게 했다더라. 나도 질 수 없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다른 친구들이 잔치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돈 많이 써서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멘탈이 붕괴되는 느낌이었지만 어차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파티니까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죠. 호텔 뷔페를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던 와중에 코시국이 터지게 되면서 모든 준비가 멈춰지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잔치를 하려면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칠순잔치 몇 개월 전부터 발로 뛰면서 알아봤었는데 코시국이 빵 터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가는 것이겠지 싶어서 무시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집합 금지라는 명령까지 내려지게 되면서 손님들을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호텔 홀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고 아예 예약을 받아주지 않던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글쎄요, 예약을 받아주는 곳이 한 곳은 있지 않을까요? 호텔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밥도 알아서 다 나오고 돈만 주어주면 꾸며주는 것도 다 해주니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예약을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찾냐 이 말이야.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성대한 칠순잔치를 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아, 돈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돈 다 낼 테니까 형님은 그냥 뭐 성의나 표현하세요. 호텔 제가 윗돈 주고 빌리면 되죠 뭐. 하지만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이 꽤 세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으니 몰래 집에서 친구들이랑 친척들을 불러서 음식을 차리고 파티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몰래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모일 손님들이 꽤 되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가게 생겼더라고요. 동서랑 같이 준비를 해도 반나절은 걸릴 것 같아서 혹시 동서가 언제부터 시간을 낼 수 있나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죠. 적어도 손님이 20명 가까이는 오실 것 같은데 출장 뷔페를 부를 수도 없으니까 동서랑 나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동서가 바쁘니까 장은 미리 내가 볼게. 돈은 영수증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반만 보내는 걸로 하고. 언제부터 와서 일할 수 있어? 형님, 그냥 제가 돈 다 낼 테니까 형님이 음식 준비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굳은 일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게다가 제가 요리하면 어머님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바깥일 하느라 바쁜 앤데 그런 일까지 시키냐면서 되려 형님한테 잔소리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돈으로 지원할 테니까 형님이 몸을 좀 쓰셔요. 이렇게 지 할 말만 쏙 하고 전화를 끊더니만 그 뒤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코시국으로 인해서 월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 와중에 돈은 동서가 전부 내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때워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큰 돈을 지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처음에는 20명 가까이 손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코시국이 무서운지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생겨났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혼자 준비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한 번뿐인 칠순잔치니까 제가 두 팔 걷어붙여야겠다 생각을 했죠. 아무리 그래도 맏며느리가 잔치상을 손수 차리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가지고도 일일이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진 않겠거니 생각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동서가 전부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 별 수 있나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제가 몸으로 때우는 게 낫죠. 코시국이 터지고 전부 다 불경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주위에서 자영업을 하던 친구들도 곡소리를 내고 사업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있던 거래처들도 줄줄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실적에도 큰 구멍이 뚫리고 저희 아이들의 학원들도 집합금지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고요. 정말 세계적인 역병이 틀림없구나 싶을 정도로 다들 집 밖으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동서는요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시국이 터지면서 학원들까지 죄다 문을 닫은 마당에 자식들 공부는 시켜야 하니까 방법이 결국 방문 학습지밖에 없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문 동선의 회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까지 발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엄청나게 상승세를 이루며 실적이 역대 최고로 나올 정도로 방문 학습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죠. 동서는 떼돈을 번다면서 기회라는 게 이번에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고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배가 아프긴 했지만 동서가 그만큼 노력을 했겠지 싶어서 그냥 티 안 내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칠순 잔칫날이 다가오고 손님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잔치상을 차리려고 장을 다 봤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 아니라 결국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저는 그런 일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돈으로 하겠다니까요. 게다가 일이 지금 얼마나 밀려 있는데 잔치상을 차려요. 못해요. 그리고 저는요, 형님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알아서 잔치상 차리세요. 동서가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빈손으로 잔치상을 차리려고 했던 제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의 월급이 줄어버린 상황에서 지출을 하는 돈은 비슷비슷했으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동서가 대단한 선물이라고 대놓고 말을 할 정도면 웬만한 선물과는 비교도 안 될 규모라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잔치상을 곧 죽어도 준비를 해야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 딸 전부 호출해서 다 같이 잔치상을 준비했고 손님들도 초대를 했어요. 그래봐야 오겠다고 했던 손님들의 절반밖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 집에 플랜카드도 걸어두고 풍선과 꽃장식도 했고요. 케이크도 주문을 해서 마쳤고 잡채, 불고기, 갈비찜 할 거 없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 아들, 딸들 또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꾸며두었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랑 시조카랑 같이 도착을 해서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저희 아들, 딸에게 고생했다며 용돈을 쥐어주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모습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어머니 생일 잔치 날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짜증나게 선을 넘는 건 제가 기껏 인원수 맞춰서 세팅을 해둔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면서 맛을 평가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살짝 짜게 드시는 걸 선호하시는데 이건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형님 입맛에만 맞추면 안 되죠? 어머님 생신 파티인데. 동서, 내가 기껏 인원수 맞춰서 세팅을 했던 건데 그걸 집어먹으면 어떻게 해? 그것도 손도 안 씻고 손가락을 집어먹으면 위생에 좋지 않잖아. 집에서 손 씻고 왔는데요, 뭘. 형님도 손으로 음식 하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게 다 그거지. 기가 막히는 논리를 펼치니까 오히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거랑 손으로 음식하는 거랑 같은 거냐고요. 제가 한숨을 푹 쉬고는 잔치상에 다시 차리면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동서는 소파에 앉아서 시조카랑 이야기를 하며 손 하나 깠다가 안 하더라고요. 동서, 음식하는 거 도움 한 번 안 줬으면 아예 알아서 상도 차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아들, 딸까지 전부 음식 나르는 거 안 보여?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동서가 먼저 움직였어야지. 저는 형님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머님 면 제대로 살려드릴 준비 되어 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귀를 쫑긋하더니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아주 커다란 종이 봉투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밍크 코트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이번 겨울에는 춥게 지내지 마시고 제가 큰맘 먹고 준비해온 밍크 코트 입으면서 따뜻하게 보내세요. 친구분이 이번에 인조모피 샀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윤기 차르르 흐르는 진짜로 사왔어요. 저 잘했죠? 시어머니가 그 소리에 놀라서 종이봉투를 열어 옷을 꺼냈는데 정말로 딱 봐도 이건 엄청나게 비싼 밍크 코트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것 마냥 윤기가 흐르는 코트가 나오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긴 했는데 괜히 지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 저도 동서에게 한마디 던졌죠. 엄청 비싼 거 사온다고 하더니 정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오긴 했네. 동서가 아무리 잘 벌어도 그렇지 저런 건 몇백은 하지 않아? 서방님 걱정 안 하셔?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님 선물 사가는 건데요, 뭐.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고맙다고 하지. 근데요, 형님, 몇백짜리는요, 저런 윤기가 안 나와요. 저거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코트거든요. 형님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음식 만드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 마냥 동서가 콧방귀를 끼면서 저를 깔아내리는데 정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여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동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12살이 된 시조카에게 한마디를 더 얹더라고요.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엄마처럼 이런 거 턱턱 사들이고 효도하는 거야. 고작 밥 같은 거 하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 잘 알지?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 딸에게 제대로 가르쳤잖니? 작은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엄마를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공부 못한 사람이 또 누가 있니? 너네도 헛짓거리 그만하고 미리미리 공부들 좀 하고 그래. 아무리 자기 사업하는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사업도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나 성공하는 거 알고 있지? 대학도 턱턱 나와야 하고 말이야. 동서, 왜 남의 자식들한테까지 막말하고 그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법이야. 어디서 지금 우리 아들, 딸에게 훈계질을 하고 있어? 정 그러면 동서 딸한테나 하라고. 우리 자식들은 제아가리 말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발끈하고 그러냐? 얘가 뭐 못할 말 했냐? 내노라 하는 대학 나오니까 돈도 잘 벌고 나한테 이렇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밍크 코트까지 해주지 않냐? 내가 이걸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둘째 며느리 덕에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들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 애들 알아서 척척 공부 잘하면서 제 할 일 하고 있다고요. 얘가 정말 왜 1절로 끝내면 되지 2절, 3절까지 하고 그래? 둘째가 못할 말했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는 게 왜?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요. 12살 난 시조카가 구석에서 동서의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지는 것 같더니만 동서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휴대폰에 전화 와서 내가 받았어. 엄마가 할머니랑 큰엄마랑 이야기하고 있길래 내가 받았는데 괜찮지? 근데 전화한 사람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할머니 집이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경찰 아저씨가 엄마를 왜 찾아? 시조카가 순진한 눈을 하고 동서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경찰이 왜 동서를 찾냐니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서를 봤죠. 그랬더니 동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집에 정막이 찾아오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물어봤어요. 경찰? 웬 경찰이 나와? 아니, 경찰이 너를 왜 찾는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글쎄 깜빡하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걸 까먹었지 뭐예요. 선물 드렸으니까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은데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직 잔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아니, 오늘은 토요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고 그래?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너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너는 너는 왜 엄마 휴대폰을 막 건드리고 그래? 그 전화 언제 받았어? 몇 분 전에 온 전화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 전화 받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러냐고. 갑자기요. 동서가 시조카를 막 혼내기 시작하는데 시조카가 잔뜩 쫄아붙어서 동서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 휴대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길래 나도 모르게 받아버렸어. 경찰 아저씨가 거짓말하면 잡아간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할머니 집에 있다고 말을 한 건데. 동서가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 시조카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더니만 시어머니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잔치 잘 하라면서 신발을 서둘러 신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동서의 옷자락을 잡았고 동서는 저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한참을 현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리더니 경찰이 왔다고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잔칫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을 빤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동서에게 수갑을 떡하니 채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도 저도 우리 아들, 딸도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시퍼렇게 질린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숙자 씨, 사기 및 횡령, 갈취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저는 순간 시조카의 눈부터 가려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엄마가 체포를 당하는 장면을 보는 건 정서에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어쩌고 어째요? 사기 및 뭐 횡령? 그 사람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며느리 돈도 많은 앤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아니, 내가 내 발로 가서 출석하겠다고 했잖아. 시간 좀만 주면 알아서 가겠다고. 왜 수갑을 채우고 그래? 동서가 경찰에게 반말 찍찍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거세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친척들이 전부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죠. 잔치를 하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현관 입구 앞에서 쇠고랑을 찬 동서를 보고 친척들은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어서 다들 어리둥절해했고요. 시어머니만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밍크코트를 손에 들고선 벙쪄서 서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잔치상이고 나발이고 전부 뒤로 치운 뒤 경찰서에 쫓아가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요. 학습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동안 사치를 부린 게 횡령을 해서 돈을 빼돌려 한 짓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동서가 학습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주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상납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일거리를 늘려줄 테니까 매달 자기한테 얼마씩 줘라부터 시작해서 실적을 채워야 한다고 강매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학습지를 그만두려는 고객들에게는 이번 달에는 이미 교재가 나와 있으니 다음 달까지 하셔야 된다고 학습지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요. 본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것뿐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아니,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학력도요, 위조를 한 것이었어요. 검정고시 출신의 사이버대학 졸업이었던 겁니다. 고시촌에 무작정 들어가서 공부만 할 줄 아는 순진한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를 피려고 했던 거죠. 우리 시동생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동서한테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동서가 정말 여대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불운의 아이콘이라 생각한 거고요. 사실 결혼할 때 학교 졸업 증서를 떼오라고 하진 않으니까 충분히 속일 수는 있었던 거죠. 학력까지 위조해서 학습지 회사에 취직을 해서는 갈취 및 횡령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돈을 긁어 모으며 올라갔던 거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사준 밍크코트도 횡령한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받은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이 밍크코트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동서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지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지금 더럽게 범죄를 저질러서 번 돈으로 나한테 선물을 한 거야 이거? 이 미친 기집애 같은 이라고? 네가 정말 사기꾼이구나.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속은 것이 분했는지 경찰서에서 쇠고랑을 차고 조사를 받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리더라고요. 서방님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지 사실이냐고 캐묻는데 동서는 시선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사를 했고요.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의 심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눈으로 본 친척들이 소문을 내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하게 살게 되었죠. 동서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발로 뛰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방님과 동서를 이혼시켰어요. 서방님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무원 생활까지 그만두고 시댁에서 칩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팡팡 치면서 답답해하고 그나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 눈치를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서방님이 방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저희라고 뭐 별 수 있나요? 시족하는 시어머니가 키우게 되었는데 동서가 출소하고 나면 보내버리겠다고 아주 이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참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러다가 정들면 평생 키우겠죠 뭐. 학벌 타령만 하던 시어머니는 이전 동서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에 제 눈치 슬슬 보면서 더 이상 학벌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답니다. 유일하게 저의 컴플렉스였던 부분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되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잔소리할 거리가 없어 눈치만 보고 계시죠 뭐. 오히려 제 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이제는 시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도 우리 시어머니가 한결같이 제 눈치를 보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